미국 증시 급락에서 비롯된 충격이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글로벌 금융시장에 한 차례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태풍의 눈은 미국. 그동안 나홀로 상승세를 독야청청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각 나라의 증시도 덩달아 휘청거렸는데요. 이 충격적인 검은 목요일 이후에 우리 증시는 좀 회복세를 찾는 모습이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불안 요인들이 여전합니다. 화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글로벌 증시 불안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너 있게 경제 뉴스를 해설해 주시죠. 오아시스의 킹스맨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 폭락에는 막 패닉, 쇼크, 충격 이런 단어들이 언론에 도배됐는데요. 블랙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랬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계속 성장해 왔어요. 네. 한 4차례 정도의 소폭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성장세가 지속됐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한 주간 6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네. 미국 요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각각 3%대의 네, 네. 하락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한 패닉이 생긴 건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시총이라고 기업 가치 총액이 65조 원이나 이틀간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증시가 약간 공포감에 휩싸인 건데요. 다행히 이제 이번 주에 접어들면서 약간 안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요일부터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는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 네. 어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 오늘도 지금 강보합세거든요. 근데 진정 국면이긴 한데 미국은 폭락 이후에 열린 월요일 장에서 약간 빠졌어요. 네. 1% 미만이긴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걸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롤러코스터를 쭉 타면 거의 꼭대기 근처에 가면 속도가 더뎌지면서 덜컹거리기 시작하죠. 네, 네. 실제로 바로 그때 수직 낙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감은 그때가 제일 극대화되죠. 그러네요. 차라리 떨어질 때보다 더. 지금 글로벌 증시, 금융시장을 공포장세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우, 느낌이 팍 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두 가지가 확인됐는데요. 네. 하나는 한 10여 년 가까이 홀로 말씀하신 대로 독야청청하던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가 거의 상투 근처에 왔다. 이제. 예. 그리고 떨어지는 일이 남았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때 제일 패닉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걸 글로벌 경제 용어로 바꾸면 신흥국들, 특히 네. 외화가 빠져나가면 어려워지는 신흥국들이 지금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소공포증 가진 사람들의 비유된 건 신흥국들이다. 네. 그리고 상투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해설 나오는 거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많이 얘기 있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있었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어야 되나요? 자, 선생님은 이제 경제 프로 진행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고된 악재, 예상된 악재는 네. 악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왜 금리 인상을 다른 시각으로 미국 증시에서 보게 됐느냐 하면 네. 다른 측면이 좀 부각됐어요. 그 이제 국채 10년물 네. 이자가 3.25%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게 8월에 1.4, 9월에 2.8 정도인데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근데 미국의 왜 이렇게 국채. 뛰느냐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보니까 이 미국채의 이자율이라는 게 정부가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이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빚 많이 얻어 쓴 집이 금리 올라가면 덜컥 겁이 나듯이 네. 정부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요. 또 빚 많이 끌어 쓴 기업, 또 빚 끌어서 집 산 가정 다 금리 인상이 그냥 이게 말뿐인 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얘기구나 하고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네요. 다른 측면이 좀 부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네네. 것 때문에 이제 상당한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다행히 주 초에 이 10년물 이제 국채 재무부가 발행한 미국 정부의 빚에 대한 이자죠. 이거는 3.15 정도로 다시 조금 안정세를 되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축 정책도 사실 그런데요. 예. 기술주 하락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 최근에 기술주들, IT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안 좋게 별로 좋지 나와요.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거냐? 뭐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이해를 할 텐데 네. 이게 혹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동안은 입씨름이었는데 실제 관세 부과 효과가 나타나서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만약 그런 거라면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길어질 거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공포가 IT 실적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것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나오셔서는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관리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호무역이라고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관리무역이라는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로 인해서 EU도 뭐 남미도 터키도 막 관세 폭탄에 외환 위기에 막 난리던데요. 네. 이 중국과도 관세로 인해서 이제 슬슬 실물 경제에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거니까 놀라울 건 없는데 네. 다른 측면이 부각돼서 이번에 공포감을 조성한 거고 미중 무역 전쟁은 당초의 예상과도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당초 예상만 해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의 득을 안긴 다음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말로만 약간 그렇죠. 그런 거다 이랬는데. 네, 설전을 넘어서 이제는 이념 갈등 혹은 예. 리더십의 자존심 경쟁 이런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관세 부과의 영향이 실물 지표라든가 기업 실적으로 나타날 때고 IT 기업 실적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발표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네. 트럼프가 주도한 이 미중 무역 분쟁도 역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 게하드라고 저 IMF 국제통화기금 네. 총재가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미국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고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타협하기를 종용하는 지점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마찰음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이 네. 미국 시간으로 16일 그러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이 미국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 이 얘기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엄포가 나왔는데 네, 네. 관세에다가 외환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는데 그건 뭐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네. 전망하는 바는 이 정도는 엄포로 그치지 않겠느냐.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네, 네. 몰고 가는 거니까 설령 또 조작국이라고 선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1, 2년 후에 구체적으로 쓸 카드가 있는 것이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한테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 외에 아주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네. 마땅치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지정하지는 않고 그 선에서 멈출 것이다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네. 일단은 지정이 된다. 중국을 다시 몰아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 제재의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엔 다시 한 차례 파란이 일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시중에 돈 그만 풀자 이런 양적 완화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지난 2016년 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했죠. 네, 이미 그 당시부터 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은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전망하던 데서 어떤 벗어난 양상들이 보이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그 예상과는 달라졌어요. 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그 돈이라는 게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예상이었잖아요. 미국이 금리, 돈값을 높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신흥국은 어려워지겠죠. 돈을 쓰던. 그래서 미국은 수혜를 입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미국 금융시장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미국이 확 타격을 미국이 받았죠. 먼저 네.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르헨티나처럼 이미 이제 금융 불안이 시작되면 네. 제일 먼저 타격받을 나라들이 리스트는 쭉 있었어요. 거기가 좀 어려워진 건 당연한데 예상외로 경제 펀더멘털 기초 구조가 탄탄해서 별 영향이 없을 거다 하고 거론됐던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도
한 4, 5% 정도 빠졌거든요. 네. 증시가 불안정해졌어요. 네, 네. 이건 예상 외의 결과인데 그 이유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노출도, 즉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경제들이라 네. 사실은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전염될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실 약간 불길한 거죠. 네, 우리는 좀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그 고소공포증 있는 신흥국들,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공포에 시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내수 경기가 지금 좀 좋지 않고 또 외부 변수마저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그 아주 안심할 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수출이 좋고 외환 보유고는 사상 최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가 부도의 어떤 직접적 지표로 많이 인용하는 게 국가 부도 스왑이라고 그래서 네, CDS 금리를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웬만한 선진국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괜찮을 것이다 이런 안심을 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일은 겪지 않겠지만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는 거, 그래서 환율도 덩달아 뛰는 거는 우리도 예외일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기 네. 보시면 CDS 프리미엄이 지금 아르헨티나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뭐 623포인트니까 예. 이미 IMF에 저 구제금융을 구제금융.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를 왜 저기다 그려놓았을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많은데. 나라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 우리나라 언론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를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우리보다 국가 위험도 저 CDS 금리가 269포인트니까 6배 좀 높아요. 네. 그 이유는 여기가 리그라는 곳하고 오성운동이라는 파퓰리즘 정당이 연립정부를 꾸렸는데 네네. 반이유 정책을 추구해서 이유가 요구하는 긴축 재정을 편성하지 않고 네. 방만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투자자들을 걱정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잘못되면 이건 그리스가 잘못됐던 2010년에 2010년, 유럽 재정 예, 예.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스보다 한 10배쯤 경제 규모가 크고 유럽 내에서도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3위 경제 대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도 이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금융시장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했죠. 네. 여기서 나온 이야기 괜찮다고 그냥 뭐 이야기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괜찮다고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외화 유동성 면에서는 저는 외환 보유가 워낙 탄탄하고 환율이 예전처럼 그렇게 뛰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제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 외화 유동성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겪었잖아요. 그때는 주식시장이 외환위기 때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반 토막이 났고 맞아요. 환율로 치면 외환위기 때는 2,000원 가까이 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원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네.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 환율로 치면 한 1,3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 네. 그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혹은 변고는 있을 수도 있다. 뭐 요즘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대재앙, 최악의 시나리오는 퍼펙트 스톰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태풍이 몰아칠 수는 있다. 와. 태풍이 끝났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18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금리 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변수죠. 모아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에도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그러니까 이번 부탁드릴게요. 주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한 주가 될 네.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시각으로 15일이니까 미국이 재무부가 이제 환율 조작국, 네, 환율 맞아요.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죠. 여기서 네. 중국을 집어넣을 거냐 이건 상당히 정치적 판단인데 네. 상당한 파란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연준 회의록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 연준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면 한 차례 남은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트럼프가 네. 저렇게 공격까지 했는데 고집 부려서 할 거냐 연준이 이 부분이 이제 그걸 보면 확실시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내년 3월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유럽 연합과 영국의 이혼 소송, 이혼 브렉시트, 소송, 브렉시트. 이웃 탈퇴 네. 협상이 지금 나날이 봉착했어요. 네, 네. 이게 잘 안 되면 이것도 변고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사우디 혹은 국제사회와 사우디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언론인 맞아요. 실종 사건을 둘러싼 악재도 네, 유가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벌써 미치는. 유가라든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보시면 태풍이 불지 잔잔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팎의 바람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막연함, 이 불확실성도 우리 금융시장에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중대 변수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의 킹스맨 김방희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